안녕하세요. 인성과 삶 12장 죽음을 기억하는 생활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실게요. 첫 번째, 죽음에 대한 이해. 두 번째, 고정명과 자발적 죽음. 첫 번째, 죽음에 대한 이해 보실게요.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누구나 출생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남의 일로만 생각할 뿐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보통은 착각을 합니다. 죽을 사자라는 이 한자가 있죠. 이 한자를 한번 풀이를 해보면 한일, 맨 위에 한일 더하기 저녁석 더하기 비수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날 저녁에 느닷없이 비수에 맞은 것처럼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다가온다는 것은 다가오는 그 정확한 시기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에서의 그 죽을 사자입니다. 죽음을 의학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법적인 측면에서 그 죽음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의학적 측면에서는 세포 기능이 정지되어서 세포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를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변의 자극에 무의식, 무반응을 보이는 상태도 이제 사회적 죽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법적 측면에서는 법적으로 이제 그 인정을 받으려면 사망진단서, 의사가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통해서 죽음을 명명했을 때 법적으로 죽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데 생물학자들에 의하면은 인간은 25세에서 28세 정도가 이제 최절정의 젊음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늙어가는 노화가 시작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조만간 죽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잊은 채 영원히 살 것 같은 어리석은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욕심이라는 어리석음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 죽을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죽을 날짜를 대충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죽음이 막상 눈앞에 닥쳤을 때는 그동안 자기가 부렸던 욕심이나 그런 부질없는 행동들에 대한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영원히 살 것처럼 축적했던 부 같은 물질적인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얘기를 했어요. 죽음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욕망이 아무리 많더라도 인간이 죽음 앞에서는 순수해지고 진실해지고 관용적인 사람으로 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죽음 앞에서는 순수해지고 그 정말 본질적인 그런 중요성을 갖는 것들에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진실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기억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죽음을 기억하는 생활이라는 이런 장에서는 우리가 죽음의 의미와 죽음이 갖는 그런 특징, 효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주는 이미지는 그동안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었나요? 죽음은 어때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고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죽음을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방어하거나 다시 벗어날 수가 없는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는 닥친다는 의미에서
인간을 굉장히 좀 무기력한 느낌을 갖게 만들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요. 그리고 규칙도 없이 찾아온다. 어떤 정해진 시간이나 날짜, 뭐 이런 방법,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운 느낌으로, 부정적인 느낌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자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터부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몽테뉴라는 사상가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죽음은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 과정이라고 했고, 키케로라는 철학자도 키케로도 철학자인데 키케로가 철학자들도 전생에 동안 죽음을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비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기보다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이어나가면서 죽음을 오히려 준비하는 자세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어때요? 죽음 자체를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우리가 오히려 당황하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그 죽음의 특성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죽음은 첫 번째는 뭐예요? 불가역성을 가지고 있다. 불가역성이라는 것은 신체 기능이 죽음으로 해서는 어때요? 죽음이 이제 세포가 죽으면 다시 회복될 수 없댔죠. 그래서 다시 회복될 수 없다. 그래서 죽음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측면에서 불가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히려 현대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측면에서 죽음 이전 지금 현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은 어때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나타난다. 죽음은 경제적인 수준이나 학력, 건강 수준 같은 것들과 관계없이 누구나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죽음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불가지성을 가지고 있다. 알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어쨌든 모든 의식이나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어떠한 세계가 존재하는지 일단 인간의 한계로는 알 수가 없고 또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다른 개념,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종교마다 뭐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죽음이 닥쳐오는 때와 장소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랬죠.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남에는 어떤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 그리고 장소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자신에게 닥쳐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음이 과연 올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아예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디에 갑니까? 토상집을 가고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을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처럼 초상집을 간다는 것은 인간이 겪게 되는 그 죽음이라는 슬픔을 알고 이를 위로할 줄 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잔치집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이루어지는 경사, 좋은 일에 해당하는 건데 그 좋은 일을 집중하느냐, 그 슬픔을 동조하고 생각할 줄 아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그 죽음도 있고 탄생도 있듯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쁜 일과 슬픈 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게 될 그 죽음을 깨닫는 자,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그걸 다 깨닫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자가 바로 죽음을 잘 준비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우리 삶 밖으로 완전히 밀어내고 잊어버리고 사는, 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 찾아왔을 때는 우리도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죽음을 망각하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두 번째는 죽음이라는 것을 삶 안에 끌어들여가지고 매 순간 죽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방식이에요. 앞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죠.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존재의 시간에서 자신의 죽음을 향해 미리 달려가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만 우연히 들이닥치는 여러 가능성에서 자기를 상실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처럼 죽음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것을 항상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낼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죽음을 망각하는, 죽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음을 오히려 더 잘 기억하고 사는 삶. 두 가지 죽음에 대한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점이 있죠. 이번에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한 분이 계세요. 그 미국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라는 분인데 500명이 토로한 죽어감의 경험을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에 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500명 정도의 죽어가는 사람들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그것을 책으로 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 변화를 볼 수 있었겠죠. 이걸 연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단계를 보면 첫 번째는 무슨 단계입니까? 부정, 두 번째는 분노, 세 번째는 흥정, 네 번째는 우울, 다섯 번째는 인정이에요. 그래서 보통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이 다섯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이 책이 바로 이제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이에요. 큐블러 로스 박사가 쓴 책인데 이 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엘리자베스라는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는 그 죽음으로 가며 환자가 맞닥뜨리는 다섯 가지 단계를 추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랬어요? 부정하는 단계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분노하는 단계입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죠. 화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부정. 일단은 이제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라고 이제 부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분노가 하는 단계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도대체 왜 나야? 라고 하는 분노하는 단계. 세 번째는 이제 협상입니다. 협상. 협상인데 예를 들어서 몇 달만 더 살게 해주신다면 열심히 교회에 다닐게요. 뭐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어떤 보이지 않는 대상과의 그 협상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우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는 협상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울한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약간의 그 포기를 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인정하는 단계로 가는 것이죠. 두 번째, 고종명과 자발적 죽음, 오복으로서의 고종명 보실게요. 중국 서경의 주서 홍범편에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으로 다섯 가지인 오복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오복. 제일 첫 번째는 장수, 두 번째는 뭐예요? 부자, 세 번째는 강령, 육체와 정신이 건강한 것, 네 번째는 유호덕, 남에게 선행을 베풀어 덕을 쌓는 것, 제5복, 다섯 번째는 고종명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을 하는 것인데 고종명은 편안하게 천수를 다하는 것으로
죽음의 복을 타고나는 것, 오복 중에 가장 큰 복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을 이제 편안하게 맞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천수를 다 누리고 하늘이 준 그런 수명을 다 누리고 가는 죽음을 이제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다 라고 소크라테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죽음이 뭐 벌이나 죄악시할 필요 없이 오히려 축복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들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면 이 지구상에 지구가 남아날 수 없겠죠. 너무 많은 인구가 있다 보면.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이 인간이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빗대어 봤을 때는 나무가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라고 낙엽이 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고 낙엽이 지고 그게 다시 거름이 되고 그리고 다시 싹이 나고 이 순환 과정을 겪죠. 그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죽음의 과정을 걷는 것이 자연의 일부로서의 한 현상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보는 하루 끝에 행복한 잠을 청할 수 있듯이 한 생을 잘 산 후에는 행복한 죽음을 맞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잠을 자는 것도 죽음을 빗대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우리의 한 인생과 닮아 있어요. 우리 한 전체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루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태어남, 그리고 활동을 하다가 눈을 감고 자는 것, 이것을 전체 인생에서 봤을 때는 죽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잠을 자듯이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죽음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자발적 죽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자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기사가 2013년도에 있네요. 그래서 청소년 자살 중과율이 세계 1위였다. OECD 34개국 중 자살률 1위, 하루 보통 40여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병적 자살은 병에 의한 자살인데 그 우울증, 정신분열증, 성격장애 등 정신질환과 관련된 증상으로 볼 수 있고 또 사회문화적 자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환경이나 문화적 배경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자살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청소년들의 그런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감정적으로도 우울함을 겪게 되는 그 우울증, 병적인 증상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나 문화적 환경에서 그런 원인이 있었다면 그런 우리가 책임의식을 또 같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너무 힘든 환경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너무 경쟁사회 또는 뭐 성과 위주의 사회가 되었을 때 그런 패배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식을 바꿔나가야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씩 바꿔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에 대한 그런 태도를 보면 현대사회의 변화가 청소년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와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균형적인 발달을 아직 이루지 못한 청소년들은 아직 성인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 있겠죠. 또 청소년기의 자살은 현실 도피적인 충동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완전히 성숙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을 도피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으로 충동적으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의 기능과 부모의 역할이
부족했을 때 그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극단적인 갈등의 상황이 있었거나 긴장 상태나 너무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죽음의 한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인에 대해서 인지하고 개선시킬 필요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자발적 죽음의 한 가지 그 부분으로 해서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베르테르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독일 소설가 괴테가 1774년에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 베르테르라는 주인공이 에 의한 그 영향을 받은 효과인데, 그러니까 주인공인 베르테르가 로테라는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녀에게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다가 권총 자살을 해서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것을 본 독자들이 모방 자살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 유럽으로 확산됐다. 어떤 매체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주인공을 따라하는 형태로 자살을 하게 됐다라는 게 이제 그 주인공 베르테를 따라한 베르테르 효과라는 것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독일어판의 표지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베르테르 효과는 바로 유명한 사람이나 자신이 모델로 삼고 있던 사람이 자살할 경우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르테르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행위가 자기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데 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근거로 자기와 유사한 처지에 있는 비슷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고 그것을 단서로 해서 따라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봤을 때 그 주인공과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동일시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문제 해결을 그런 식으로 따라하는 것으로 해결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을 봤을 때 요즘 최근 미디어에서 뭐 유명 연예인이 자살을 한다거나 이런 사건이 다루어졌을 경우에는 그런 모방하는 자살률이 증가한다.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미디어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자살 사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 자신도 이런 매체나 미디어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대로 따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인터넷이 우리나라는 더 발달해 있죠.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도 그 영향을 사람들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언론 보도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사를 실어 나르기 때문에 베르테르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독일어판의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있었던 당시에는 그 책을 읽은 독자가 굉장히 소수였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기사가 나오면 이슈화 되면은 무비판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퍼나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청소년들이나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겠죠.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사를 너무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는 것도 문제이고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퍼나르는 행위를 하는 것도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르테르 효과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런 무비판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죄의식 없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뭐 기사를 그냥 퍼나른 것 뿐인데. 하지만 그 기사 자체를 보면서 그 행동을 관찰하고 자기의 문제를 그 행동 관찰한 걸 통해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념해서 기사도 올리거나 기사를 퍼나르는 행위를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교시 수업을 여기서 마치고요. 2교시에는 죽음을 기억하는 생활 이어서 사후의 세계에 관해서 사후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 종교적인 관점을 볼 것이고요. 또 인생을 꿰뚫는 삶, 인생 전체를 어떻게 하면은 죽음을 포함해서 꿰뚫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어나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을